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1회 사회 문제 해설을 맡은 김석 선생입니다. 보통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시험을 본 다음에 보시진 않겠죠. 시험을 보시기 전에 볼 텐데 이 수업이 여러분 시험을 보시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2022년도 1회 중졸 검정고시 사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1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장소나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치화해서 컴퓨터에 입력, 저장한 후 가공, 분석, 처리해서 다양하게 표현해주는 기체.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지역의 수치를 컴퓨터에 입력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시차라는 건 뭐 예를 들면은 표준시에서 우리나라랑 뭐 영국이랑 몇 이렇게 경도 사이에 경도가 몇 도가 차이가 나냐고. 표준치는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랜드마크는 어떤 지역의 중심되는 건물들을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파리에서는 에펠탑이 랜드마크가 되겠죠. 뉴욕에서는 자유의 여신상 같은 게 랜드마크가 되는 것처럼요. 지리정보 시스템, 답은 얘인데요. 지리정보 시스템은 우리가 GIS라 그래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지리 정보를 컴퓨터로 합산해 가지고 쫙 모아 놓으면, 예를 들면은 하수도를 매설한다든가, 아니면 지하철을 뚫는다든가, 상수도관을 체크한다든가, 아니면은 요즘에는 아시죠?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전신주에 달리지 않잖아요. 지하로 다 파거든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아주 핵심적으로 써먹는 시설이랍니다. 이게 지리 정보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2번 문제 보시죠. 다음 자료에서 가에 해당하는 건데, 가가 어디냐면 여러분 책에서 잘 보이시나요? 여기가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네, 위치가 스페인, 포르투갈 요쪽이네요. 자, 스페인, 포르투갈 요쪽이고, 요쪽에 여름에는 고온 건조, 겨울에는 온난수변한 기후, 요런 기후를 우리가 지중해성 기후라고 얘기합니다. 지중해성 기후는 말 그대로 지금 방금 제가 동그라미 친 이 지역, 요 지역이 지중해거든요. 그래서 이 지중해 끝쪽에 스페인이나 아니면은 이탈리아,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뭐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이 지중해성 기후에 해당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쪽이 지중해성 기후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고요. 답은 3번이고, 고산 기후는 적도 부분에 아주 높은 산이 있는, 요쪽에는 없지만 남아메리카 지역에 요런 데가 고산 기후입니다. 열대 우림 기후는 요 선이 적도인데, 위도 0도요. 적도인데 적도 부근의 기후고요. 툰드라 기후는 요 위쪽에 아주 추운 한대 기후를 툰드라 기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성 기후의 주요 작물은 올리브랑 포도, 그러니까 건조한 데서 잘 자라는 작물들이 주로 여기 작물들을 이릅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거, 용암이 빠른 속도로 식으면서 다각형의 기둥 모양으로 쪼개짐. 자, 다각형의 기둥 모양, 요게 핵심입니다. 요거를 뭐라고 해요? 육각형으로 쪼개지거든요. 요거를 주상절리라고 합니다. 주상절리. 여기 기둥 주자고요. 기둥 모양의 잘 나누어질 절자고, 리는 지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상절리라고 하고, 주로 제주도에 있고요. 제주도에만 있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경기도 쪽에서는 그 연천 전곡리 쪽, 경기도 연천 쪽에 가면은 거기도 용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주상절리가 분포합니다. 우리나라 개마고원 지역에도 분포하고요. 자, 답은 주상절리고, 석회동굴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모래사장은 주로 동해안에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4번, 다음에 해당하는 자연재해. 여기 보시면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의 범람, 홍수죠. 얼마 전에 여름철만 되면 우리나라가 한 번씩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가옥이나 농경지 침수되면서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발생되더라. 네. 그래서 뭐 보통 요때 요런 집중호우에 하천 침남에 의해서 발생되는 집중호우에는 뭐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아니면은 뭐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피해를 보기도 하죠. 인명피해도 생겼고. 답은 1번입니다. 5번, 다음에 해당하는 자원은 자동차의 보급으로 수요가 급증했고, 편제성이라는 건 여러분,
한쪽에 쏠려 있는 걸 얘기해요. 한쪽에,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역에만 자주 많이 나는 거죠. 주요 수출국은 국제적 이중량이 큰 거고 당연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뭐 여러분들은 잘 의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말레이시아도 석유 수출국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멕시코, 베네수엘라, 지금은 미국도 아주 중요한 석유 수출국 중에 하나입니다. 답은 2번 석유예요. 자, 6번 보시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거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고, 지역에서,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해당 지역에서 먹자. 이거 로컬 푸드거든요. 푸드 마일리지라는 게 뭐냐면 먼 데서 생산된 음식들을 우리나라에 와서 먹는 걸 푸드 마일리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바나나는 거의 필리핀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우리나라까지가 비행기로 4시간 정도 걸리는데 배로 오면 한 이틀도 걸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긴 거리를 싣고 와서 먹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나는 걸 먹는 게 훨씬 우리 몸에 좋고 신토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걸 로컬 푸드, 그 지역의 거라고 합니다. 이 중학검정고시는 기본적으로 용어가 답인 용어만 딱 보이고 나머지는 굉장히 막 뭐야 이게 싶은 이런 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잘 구분하시면 좋아요. 7번 개발 제한 구역의 설정 목적. 개발 제한 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 무질서하게 팽창이 되면 사는 사람들도 힘들고 참고로 못 사는 사람들은 점점 밖으로 밀려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 그리고 녹지의 확보. 그러니까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 방지와 공원을 만들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킹한 구역이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개발 제한 구역 잡은 거는 아주 찬사를 했죠. 도시가 커지는 걸 막는. 자, 8번입니다.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 기역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 해역이라는 건 바다입니다. 해역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 바다요. 바다를 얘기하는 거고,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육지와 바다의 수직 항공이니까 이건 하늘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영해고, 바다에 해당하는 게, 하늘에 해당하는 걸 영공 이럽니다. 그러니까 영의 기역은 영에, 니은은 영공 그렇게 되니까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9번입니다. 다음 상황을 설명하는 용어로 적절한 것. 땡땡은 신인 가수 그룹의 리더로 중요한 오디션이 있는 날 어머니가 건강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오디션에 참가해야 할지 어머니에게 가야 할지 고민이 빠졌다. 자, 이 사람은, 이 신인 가수 그룹인 땡땡은 두 가지의 지위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는 어머니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거. 아들이냐 딸이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아들이라고 체킹하지 말고 그냥 자식이라고 할까요? 부모님의 자녀로서의 지위가 있고, 그 다음에 가수, 그룹의 리더로서, 가수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들로서 위독한 어머니의 간병을 해야 된다라는 역할 하나와 가수로서 오디션에 참가해야 한다는 역할, 이 두 가지 역할이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인은 여러 가지 지위를 가질 수 있어요. 부모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도 가질 수 있고 동시에 가수로서의 지위도 가질 수 있지만, 어머니를 간병하는 것과 오디션에 참여하는 게 만약에 시간이 겹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이래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역할 갈등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할 갈등은 이 사회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잘 언급되는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할 갈등을 체크하는 방법은 지위에 따른 역할, 이 두 역할이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얘가 충돌하는 거지 얘가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지위가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잘 기억을 해주세요. 외집단은 내가 속해 있지 않은 집단을 외집단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은 뭐 고백을 해봅시다. 저는 서울대를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저한테서 외집단이죠.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제 사회와는 다시 사회화를 하는 거고, 지역 갈등은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10번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문화의 속성. 자, 문화의 속성은 5가지가 있습니다. 공유성, 뭐 축적성, 뭐
그 다음에 공유성, 축적성, 또 뭐가 있지? 축적성,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여기에서요, 한 사회의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생활 방식, 여기서 공통적으로 가지는 생활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유성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문화의 속성 5가지에 들어가는 게 다 없네요. 네, 선천성은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일회성도 그렇고, 수익성도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끝에 성자만 들어가는 거지 전혀 관계 없는 아이입니다. 같은 문화를 공유한다. 그래서 보통 공유성을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같은 사회는 같은 문화를 가지고요. 다른 사회는 다른 문화를 갖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요걸 공유성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11번입니다.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인 의결기관이었으니까 요거는 지방의회를 얘기하는 거죠. 예. 국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니까 의결기관이긴 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요. 대통령도 지방자치단체 장이 아니라 그냥 국가의 장이죠.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거기에 해당되는 부속 장관들과 대통령 비서실의 약관과 이런 사람들이 장관급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걸 국무회의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답은 4번 지방의회가 됩니다. 자, 12번이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일반적인 정부 형태.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고 총리는 내각을 구성해요. 요런 걸 우리가 의원 내각제 그럽니다. 대통령제하고 의원 내각제가 제일 비교가 많이 되는데 대통령제는 대통령과 의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따로, 의회는 의회 따로 뽑히는 거죠. 근데 의원 내각제는 의회하고 총리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그대로 총리가 돼서 내각을 구성하는 거니까 의원 내각제랑 대통령 중심제는 완전 다르죠. 이런 건 의원 내각제로 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가시죠. 13번이요. 기억에 들어갈 국민의 기본권. 자, 국민의 기본대 국가의 권력의 간섭을, 여기서 포인트, 간섭을 받지 않고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자유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자유권이요. 간섭받지 않아요. 물론 전제는 있어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여기서 자유라고 아예 대놓고 답이 나왔죠? 답은 1번입니다. 평등권은 말 그대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고요. 사회권은 국가에게 여러분이 제가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만약에 제가 뭐 우리 동네에 막 전염병이 퍼졌어요. 그럼 국가에다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전염병을 뭐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우리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해다오. 이런 걸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쓰레기가 넘쳐나면 쓰레기 처리장 지어달라. 아니면은 뭐 병원이 필요하다. 아니 이 큰 도시에 종합병원 하나 없는 게 말이 되냐. 종합병원 좀 놔달라. 이런 걸 요구하는 권리가 사회권입니다. 참정권은 여러분이 대통령의 선거에 나가든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든 이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참정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유권, 참정권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의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국민투표를 관리하고 선거를 관리한다는 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를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죠. 선거에 관련한 절차를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당 관련 사무를 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뭐 어떤 당에 관련된 사무는 다 누가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합니다. 정치 자금을 배분하는 것도, 그러니까 정당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거든요. 세금으로 제대로 정치하라고. 그 지원받는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도 누가 합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가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선거 참여 홍보 이런 거는 각 중고등학교에 요즘에 이제 뭐 각 중고등학교들의 뭐 학생회장을 뽑는다든가 이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기표소랑 이런 거 들고 가서 설치해줘서 이런 거 해줘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로 하여금 앞으로 민주적인 선거 절차를 체험해보게 하는 일종의 체험교육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선거관리위원회랍니다. 자, 답은 2번이고요. 15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경제개념. 어떤 걸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대안 중에 가장 큰 거.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 고려해야 된다. 편익과 더불어 이거는 우리가 기회비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 앞에 어떤 걸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대안 중 가장 큰 거. 이게 기회비용의 정의예요. 요거 어떤 걸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가장 큰 거. 요게 기회비용의 정의니까 잘 기억하시고, 수요는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 욕망. 다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 욕망을 수요라고 하고요. 실업은 내가 일할 의지도 있고 일할 능력도 있는데 직장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을 잘 가르칠 실력도 있고 막 열심히 노력도 하고 있는데 일할 직장이 안 보이시는 이런 상태. 물가지수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물가의 상황, 그 화폐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걸 물가지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답은 3번이고요. 기역에 해당하는 경제주체. 인플레이션 발생 시 기역은 물가 안정을 위해 과도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공공인상, 요금 인상을 억제하며 세금을 늘리는 정책을 집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영어로 쓰면 INFL ATION, 이게 인플레이션 이렇게 M으로 썼네요. 죄송합니다. 네. ION, 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플레이션은 그냥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라는 거 개념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물건 가격이에요. 뭐라고? 물건 가격이요. 실제 정의는 이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물가는 물건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물건 가격이 올랐어요. 인플레이션 발생이라는 건 지속적인 상승이니까 물건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오르는 건 다시 말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가 예를 들면 월급을 100만 원을 받는데 100만 원으로 물건을 100개를 샀다고 해봐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100만 원으로 100개를 못 사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100만 원으로 80개밖에 못 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월급이 줄어드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소비를 못해. 저축도 당연히 못하겠죠. 소비도 못하고.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시중에 풀려있는 이 돈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돈을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 거죠. 국가가 뭐 예를 들면 돈을 덜 쓴다던가, 공공요금을 인상하면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인상하는 거 제한하고, 그 다음에 시중에 풀려있는 돈을 늘려서 세금을 늘려서 땡겨오는 이런 정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데는 뭐다?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고 실업을 조절하고 이런 역할들은 주로 정부가 많이 한답니다. 17번. 자, 이제 역사로 넘어왔네요. 다음 유물이 처음으로 제작된 시대. 요거 빗살무늬 토기죠. 빗살무늬 토기는 언제? 신석기 시대에 만든 토기입니다. 이게 토지가 뾰족하게 돼 있는 걸 통해서 아마도 이 사람들이 바닷가나 강가 같은 땅이 무른 데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가 저장을 하는 용도죠. 음식량을 저장하는 용도니까 농사를 지었겠구나를 예상하는 거죠. 농사를 지어놓고 수확을 하니까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빗살무늬 토기 자체가 워낙 유명한 유물이니까 여러분들 이 사진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빗살무늬 토기 보고서 신석기인 걸 모르시면 여러분은 사회 파트에서 한국사 파트는 아예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18번입니다.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썼고,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물리치고, 왜군은 일본입니다. 일본군을 물리치고 금관가야를 공격했고, 이것 때문에 금관가야가 급속하게 힘이 약해졌어요. 영토를 넓혀서 만주와 한반도 중부에 걸치는 대제국을 건설하신 분은 광개토 대왕입니다. 네, 왜군을 물리쳤고 대영토를 만드신 분은 광개토 대왕이고, 우리나라에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대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딱 두 명이에요. 하나는 세종대왕, 하나는 광개토대왕. 나머지는 다 뭐 성종, 세종 뭐 이러고 끝나는데,
대왕자 붙이는 임금님이 딱 두 분밖에 없다는 걸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업적을 쌓았는지를 알 수 있죠. 고구려의 왕이라는 게 또 힌트고요. 참고로 내무왕, 신무왕은 신라의 왕입니다. 내무왕 왕과 신무왕은 신라이고 근초구왕은 백제 전성기를 이끄는 백제 왕이죠.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대조영, 만주 동모산 근처에 나라를 세웠고 무왕, 장문유를 벌여서 산둥반도를 공격했고 선왕, 해동성국으로 불렸다. 발해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발해는 이 동네에서 주로 세력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남북국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해동성국이라는 이 표현이 발해를 지칭하는 가장 유명한 표현이니까 여러분 지금 기억하지 못하셨다면 발해에 대해서는 발해 관련 문제가 나면 무조건 해동성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0번. 기역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쌍송총관부를 공격했고 철령 이북의 땅을 되찾았어요. 신돈을 등용하고 따단. 이건 공민왕이 한 건데요. 쌍송총관부는 어디냐면 아까 전에 잠깐 그랬던 이상한 한반도에서 요 동네입니다. 원래 국경이 이랬는데 원래 고려의 땅이 여기밖에 안 됐거든요. 여기를 공격한 겁니다. 이쪽을 공격해서 고려 영토를 이만큼 올린 거죠. 이게 쌍송총관부고요. 그러니까 삼국을 통일한 건 아니죠. 고려인데요. 경복궁은 조선 초에 건설됩니다. 얘는 조선에 건국되고 삼국 통일한 거는 말 그대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고요. 훈민정음 창제한 건 조선 세종이죠. 공민왕 아님. 전민변정도감이 이 신돈을 등용해서 만든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의 불법적인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비나 불법적으로 귀족들이 이렇게 강제로 뺏은 토지들을 돌려주기 위해 만든 단체가 관청이 전민변정도감이죠. 물론 공민왕이 암살당하면서 신돈들이 실각하고 공민왕이 암살당하면서 이런 건 깔끔하게 날아갑니다. 2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전쟁. 인조 때 청나라의 군신관계 요구를 거부하면서 왔고 청나라에 침략해서 남한산성으로 원래는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강화도로 못 도망갔죠. 그래서 조선이 삼전도에서 항복을 했습니다. 굴욕을 겪었죠. 우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자호란이라고 합니다. 청나라 애들을 호라는 오랑캐 호자를 써서 호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인조 때니까 인조 전에가 광해군이고 광해군 앞에가 선조니까 선조 때 임진왜란이었고요. 살수대첩은 여러분 아시죠? 고구려 때 우리 을지문덕 장군이 하신 거고, 이 봉오동 전투는 김좌진 장군이 하셨나? 청산리 전투가 김좌진 장군이시죠? 예. 그 이범석 장군이 하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22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조선 후기에 한글 소설과 사설 시조가 유행을 하고 판소리 탈춤 공연하고 분속화 민화가 유행됐다는 건 이건 다 보시면 알겠지만 서민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의 문화를 베낀 거죠. 한문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익히기 쉬운 한글로 소설을 쓰고, 시조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유명한 시조가 뭐 정몽주, 고려 말에 정몽주의 단심가 같은 거잖아요.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다심 가실 줄 있으랴. 이런 시조는요 여러분 대단히 만들기 어려운 시조거든요. 글자 수 딱 맞춰야죠. 한자로 만들어야죠. 운을 맞춰야죠. 그 와중에 은유와 상징 넣어야죠.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주고 랩하듯 그냥 시조의 형식만 갖다 써서 쫙 풀어 쓴 게 사설 시조랍니다. 네. 판소리와 탈춤은 왜 탈을 쓸까? 잡히면 도망가야죠. 이거 벗고 도망가야지. 그래서 탈춤이고요. 예, 풍속화함이나 그래서 서민문화, 조선 후기의 서민문화의 발달입니다. 성리학의 전개는 고려 중기에 안향이라는 사람이 성리학을 전래했고요. 불교 예술의 발달은 사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까지 불교 예술이 발달하죠. 조선시대에는 불교 예술이 발달 잘 못해요. 애초에 그 불교를 좀 억누르고 유교를 강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조선시대에서는 불교 예술이 발달을 잘 하지 못합니다. 서양 문물의 수용은 조선 후기고요. 나중에 조선 말에나 나오는 얘기고요. 자, 23번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 볼까요? 김옥균, 박용호 등 급진 개화파가 정배를 일으켜서 국가 건설을 했지만 3일 만에 실패. 이거는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이에요. 1864년에 일어난 1874년인가요? 187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입니다. 참고로 갑오개혁이 1894년이니까 1884년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려서요.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 맞습니다. 82년이 그거니까 이모군란이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1운동은 1919년이고요. 얘는 세도정치 기간에 일어난 거니까 훨씬 전이죠. 대원군이 나오기 전이니까.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에서 했죠. 그래서 얘는 1895에서 6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독립협회가 만들어지는 게 1895년이라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다음에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제도. 아니, 이제부터 군포를 1년에 한 필만 받는 법이 시행된다고 하네. 정말인가? 군포를 반만 내도 보상이 줄겠고. 요거 농민의 대화를 보시면 여기 핵심 뭐냐면 1년에 한 필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군포니까 요건 균역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진대법은요. 고구려 때 을파소라는 재상이 시작한 추납의 일종의 그 복지제도 같은 거예요. 봄에 싼 가격으로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받는 거죠. 이 제도가 사실은 조선 말까지 계속 내려져 오는 겁니다. 유신헌법은 1979년에 78년인가 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고, 호패법은 조선 태종 때 처음 실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군포 얘기하는 건 조선 후기라서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건 균역법입니다. 자, 20번. 신군부의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돼서 일어나는 거. 요게 이제 우리 그 방금 전에 유신헌법 하면서 나온 사건이죠. 아, 아니구나. 그 다음입니다. 광주에서 계엄군의 무력 진압으로 많은 사상가가 발생했고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이 가장 중요한 운동력이 됐다. 키워드는 광주 신군부죠. 이거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게 시대가 많이 바뀐 게 제가 고등학교 때 90년대 초반인데 그때는 5.18 광주 사태라고 배웠어요. 지금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정식 명칭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2학년도 중졸 검정고시 1회 기출문제를 지금까지 해설했고요. 저는 김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